신문한 디지털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 지금 뭐 법무부 관련 일정으로 현대 HD 지금 이제 중공업인데 방문을 하면서 내려오는 기차에서 정주영 고인이 된 전 회장의 자서전을 봤다. 아하. 네, 그게 얼마 전 나왔던 한 방송사 TV 드라마. 그게 아마 실현은 예. 뭐 어떻게 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역경은 있어도 실현은 없단가. 뭐 하여간 예. 뭐 그렇게.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 소장님 죄송한데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네. 중간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할 때 항상 좀 메모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는. 근데 거의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자체를 바로 오늘 성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인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최근에 이제 성자로 꼽는 이유가 뭐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없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매스컴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매스컴 또 이 미디어의 이목을 거의 독차지했던 이준석 전 대표까지 견제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YTN에서도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너무 빨리 등장을 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견제라면 뭐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노 리스크 노 리턴이다. 영어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장소에서 영어 농담을 하면서 영어 배틀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 또 한동훈 장관과 영어까지도 지금 이제 대결 경쟁에 불붙은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견제를 할 정도로 네. 예, 말씀하시죠. 간격이 들었나? 네. 예, 그래서 저희 YT는 항상 출연자의 건강과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다 챙겨드립니다. 네. 진짜 감기약이 들어왔네요. 진짜요? 아유, 이게 보통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따뜻하네요. 유튜브로들 많이 들어와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그럼요. 예. 지금 민간 쌍화탕이 전달되는. 아니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샵 0945로 나는 이렇게 감기를 이겼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죠. 네, 지금 예. 한기가 감기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정변성분을 또 본방 사수하면서 예. 네. 제가 본론 들어갈까요? 네. 빨리 본론으로 괜찮아요. 들어가셔야죠. 노래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뭔가 예, 지금 민간 쌍화탕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범상치 않다. 지금 얼마 전부터 대대울, 그러니까 대구, 대전, 울산, 대대울이죠. 이렇게 쭉 방문하면서 이게 거의 총선 행보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총선 출마하신 거죠. 총선 출마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선 출마라고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다 총선 출마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고 이것이 실제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성자로 꼽았습니다. 대대울이란 말 지금 지어낸 거죠. 이건 제가 얼마 전부터 밀고 있고. 밀고 있어요? 대구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방문하면서 대구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도 공을 들이고 있고, 여기는 또 대구는 또 신율 진행자께서 또 잘 아는 분이시죠. 바로 이제 홍준표 시장. 아니 대구는 나야. 왜 저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살짝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의 또 정치 기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구에 워낙 많은 사람들,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대구 방문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대구 안 대구. 그러니까 요새 미는 거 많더라고요. 대구 안 되고 대대울 뭐 이런 거. 이준석 전 대표가 고향인 노원에서 꼭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노원 안 노원, 이게 유행이 되고 있죠. 이 유행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 좀 진짜 됩니다. 유행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바람이 진짜 일어날지는 이제 좀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를 엮어가지고 뭐 둘이 힘을 합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정가 주변에 돌아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이 너무 좀 이게 좀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매치도 재밌게 생각해보는, 정치 상상력이 또 그런 재미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총선에 출마했을 때 여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 YTN이 엠브라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19일, 20일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도움이 된다가 42%,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41%예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움 된다는 의견이 한 70%가 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조사에서 보면 정당 지지율이 좀 국민의힘과 민주당 격차가 되게 크게 나왔어요. 민주당이 36%고 국민의힘이 25%여서 아마 정당 지지율 격차가 지금 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뉴페이스가 좀 들어와서 이 선거를 좀 뭔가 새바람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조사가 YTN 조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네. 근데 그 조사에서 보면 국민이 중요한 건 이제 전체적으로는 총선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당의 총선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팽팽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로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을 방문해서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일컬어서 이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동문여지도라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별로 뭐 총선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준석 전 대표가 견제할 일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또 공세를 취할 일도 없을 텐데 지금 많은 또 인기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제 총선의 득표를 얻어내느냐는 또 다른 차원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요구되고 있고 또 이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을 보면 도움 여부가 팽팽해요. 팽팽하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 출마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 총선 전략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 때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들도 많은데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황 그다음에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대구에 출마설이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대구 출마보다는 왜냐하면 대구에 출마하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뭐 거의 당선된 거나 다름없는. 그럴 바엔 비례대표가 낫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도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안정권에 그거 말고 후순위요. 후순위를 가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또 아직까지 선거구제 이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형이 돼버리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서울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뭐 비대위원장을 거론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또 바로 정면 공격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서울 수도권 공동선대 위원장 정도 그다음에 출마하는 장소는 좀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수도권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서울 종로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종로로 나오면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윤석열 키즈로 돼 있잖아요. 근데 종로로 나오게 되면은 만약 이겼을 경우에 완전히 이제 차기 구도로 넘어가게 되는 위험성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종로 나왔던 분들 중에서도 떨어진 분들도 많죠. 떨어진 분도 많고, 떨어진 분들도 많아요. 된 분들도 뭐 지금 공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이제 평상시도 이 선거라는 이 현장에 뛰어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의전만 봤던 분들이 현장에 났을 때 초기에는 이제 좀 잘 모를 때는 환호를 받지만 이게 하나의 작은 실수가 엄청난 큰 파장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뭐 대표적인 게 반기문 유엔 총리 사무총장 유엔도 총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새로운 제도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뭐 나오고 나서 초기엔 되게 인기 있었는데 이거 지하철 패스 넣는 거 못 찾고 그다음에 그 에비앙 물통 들고 다니다가 완전히 그냥 미끄러졌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백팩 매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물론 중요하고 뭐 득표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구도를 바꿀 수 있는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총선은 원래 회고형 투표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싫으나 좋으나 어떻게 됐던 여권의 차기
지도자 지지율 1위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사람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면 회고형 투표를 전망형 투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이 저는 초점인 것 같은데. 그게 이른바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할 때 회고적인 경우에는 리트로스펙티브 보트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망적 투표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떤 그렇죠. 대한민국을 꾸려 나가느냐. 이제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그렇죠. 전망. 제가 뭐 영어로 전망적 이야기를 안 뭐 해서 요새는 있잖아요. 요새는 굉장히 그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인유한 위원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인유한 위원장 제가 볼 땐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네, 예. 맞아요. 근데 미래형 투표로 가다가 잘못하면은 대통령 사라진다. 이게 완전히 후계 구도가 확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한 선택이에요. 저는 아니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여론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또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현영 소장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정가에서도 많이 또 회자가 됩니다. 이제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몸집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치 않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 후임자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대통령도 그런 거 다 분석해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한동훈 장관을 출마시키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고 대세라고 봐야 되겠죠. 카드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승자요. 저는 황금마차를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황금마차는 이제 신데렐라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그 영국의 의전이라는 게 상당히 좀 그런 그 판타지를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번에 어쨌든 많은 뭐 MOU도 체결하여 오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가 이게 나가면은 그 나라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MOU가 된 거는 이제 아직은 약속이고 이 안 지켜질 수도 있는 약속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대차대조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올해 들어서는 월 1회예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대통령이 귀국을 자주 하시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 순방이 지금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예산도 너무 많이 쓰신다. 역대 대통령 평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다 써갖고 또 예비비를 만들어갖고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금마차 우리가 보는 건 정말 좋아요. 이게 의전 영국 특히 이제 의전의 나라 영국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런 걸 받는 거는 상당히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지금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대통령 부부만 너무 지금 해외에서 즐기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사람들의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MOU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 현실화되느냐 이런 부분을 그렇죠.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은 이 순방에 대한 효과를 또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말씀 나누죠. 예,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문자 좀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940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적 궁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이었습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두 사람이 서로 뭐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정치적인 목표를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힘을 합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가 궁합이 맞는다.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소장님. 저도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두 분 스타일이 비슷해요. 근데 한 분은 황태자, 한 분은 팥쥐고 한 분은 콩쥐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긴 좀 힘들다. 비슷한데. 아니 뭐 콩쥐하고 팥쥐하고도 또 나중에 이렇게 위치가 달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역할론인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지금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 이현영 소장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손을 내밀어서 이준석 전 대표와 힘을 합하는 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을 한다면 그게 지금 당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잔류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뭐 빌미 계기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패자로 넘어가 보죠. 패자인데 두 분이 그 아까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패자가 똑같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패자가 똑같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패자가 공통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크게 뭐 패자가 됐던 것이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보도 많이 됐던 게 바로 이 현수막 논란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의 이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갤럭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민주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민간 홍보 기획사를 통해서 이제 추진을 했던 사업이죠. 예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도 보고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인 현수막 내용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치는 모르는데 뭐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뭐 모르는데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예를 들면 그다음에 혼자 살고 싶댔지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그랬냐 뭐 이런 등의 이제 내용이 들어갔죠. 그 부분이 이제 청년층 폄하다라고 얘기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이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인가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의 이제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서 한 발언 중에 이른바 이제 암컷 설쳐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이냐 또는 뭐 국민의힘에 또는 누군가를 지칭한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이 이제 조치를 받은 것이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보통은 우리가 윤리위 징계라는 것이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이제 마지막에 최고위에서 추인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바로 이재명 대표가 예. 직권으로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좀 머뭇거렸다 이런 뭐 보도도 있고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도 그렇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그렇고 안희정 전 지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일련의 이런 여성 비하 관련 사태까지 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여성 의원들과 여성 구성원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저 이윤영 소장님 또 패자 비슷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지금 이 암컷 발언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말의 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 의미가 전달이. 그렇지만 이 단어가 쓰이는 게 여러 차례 계속 그 행사장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최강욱 전 의원님은 이전에도 좀 그런 발언의 문제로 한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는 대중이 오는 장소고 또 라이브 중계가 될 수도 있고 기자들도 오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최강욱 전 의원님은 그 조국 신당 신당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님하고 굉장히 그 밀착해서 지금 여러 가지 토크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근데 당에서 저는 그 징계 낸 거는 좀 적절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뭐랄까요. 이 최강욱 의원도 팬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는 분들이 좀 아주 세게 또 비판을 못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자로 선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 현수막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 강성 친명주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뭐 개혁의 딸들이라는 개딸들을 비롯해서 강성 지지층이겠죠. 심지어 이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암컷이 뭐 누군가를 지칭한 것이지 전체 여성들을 비하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가 또 추가적인 논란을 야기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또 내려놓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왜 이런 게 관리가 안 됐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빠른 조치는 취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뭐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여성 지지율에 이제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관리도 관리지만 왜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주의성도 참 개인의 부주의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은 개인의 부주의라고 보기 힘들죠. 현수막 문제는 그 이제 민주당이 그 청년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해온 그 흐름이나 패턴을 보면은 좀 발탁형으로 청년을 뽑아가지고 약간 써먹고 버리는 약간 이런 이제 표현이 굉장히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그 귀족 청년을 양산해가지고 한때 잠깐 써먹고 필요할 때 잠깐 이용하고 또 잊어먹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닥부터 계속 뭐 선거에도 패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 나름의 그 커리어를 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지적을 많이 했어요. 당 주변에서도 민주당이 이 이제 청년 정책이라든지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할 때 발탁하지 말고 좀 육성을 하고 키워라. 이번에 그래서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영입자를 뺐는데 아직도 그 문화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정말 개혁해야 될 고질적인 파트다. 이 청년 정책 파트가. 저는 그렇게 뭐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동두천 지역인가요? 이전에 이제 부산 사상에 출마를 한 적도 있는 손수조 무슨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대고 이제 지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동두천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의 이 비서관인가요? 비서관이 지금 보도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는 보좌관과 이제 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보직명이 있는데 비서관이 이른바 뭐 개나 소나 이렇게 지역을 안다고 해서 나오는데 뭐 가로를 열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소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게 가로 닫고 이게 손수조 대표를 지칭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그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민감성에 빨리 반응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그렇죠. 이 젠더 감수성 문제는 맞아요. 예,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정확한 말씀이세요. 예. 그 승부처 넘어가죠. 승부처.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승부처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현지 시각으로 28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다음 주 화요일이라며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이현영 소장 지적을 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뭐 해외를 왜 그렇게 많이 나가냐 뭐 야당에서는 자주 귀국하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라고 이제 비판한다고 했는데 그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일 겁니다. 프랑스 파리로 가보시죠. 오늘 이제 28일 현지 시각으로 BI 세계 박람회 기구에서 이제 2030년 엑스포 세계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한 반걸음 정도 뒤쳐져 있다라는 것이 한 6개월 정도 전에 그 판세 분석이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특히 해외 순방 관련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침체된 상황인데 경제는 또 심리거든요. 2030년 부산 is ready.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심리도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에 내년 총선까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계 엑스포 부산 개최 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승부처로 선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치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예, 이 소장님 승부처는 저는 이제 9.19 합의 파기와 안보 리스크를 꼽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하고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해서 그 9.19 합의를 일부 파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의 그 발언이 좀 너무 강경해요. 그 응징하겠다. 이게 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응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는 중요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안보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응징한다는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좀 정세가 사실 굉장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전 세계
정세 자체가 전쟁이 자꾸 이제 일어나고 국제전적으로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 총선과 관련한 어떤 안보 리스크를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과거에도 무슨 이제 총풍 사건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선거에 활용하려고 이게 잠깐 이제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조차도 들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이거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나쁜 평화보다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가 초래한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초래한 것인가. 그러면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그것도 이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을 것이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점쳐지는 가운데 그렇게 북한이 일종의 도발을 한 셈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찰 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체도 지금 날려보낸 상태라서 그런데다가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3,600회에 그런데다가 이제 9.19 군사합의 이 위반한 게요.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 이제 발언을 또 문제 삼았는데 저도 이제 평화가 전쟁보다 좋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신원식 장관도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응징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이 도발해 오면 끝까지 명확하게 응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사실 정찰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또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이라면 다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아니 근데 유엔 그걸 제재 왜 지원을 받게 됐느냐를 따져봐야겠죠. 네.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러시아에 무기를 줬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기에도 하마스도 그 북한제 무기 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게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을 심대하게 해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인 거죠. 왜 우린들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이제는 같은 민족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차단을 한 채 대한민국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완전 파기됐다. 그걸 북한이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겉들이에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신원식 장관이 이 이제 9.19 합의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너무 좀 편향적으로 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1조 원의 효과를 가져온 거고 1원의 손실이다. 이거 합의를 파기한 거는 이렇게 내 맘대로 지금 추계를 해가지고 이분이 얘기를 했거든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분도 발언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분 지금 주식 일하는 중에 주식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 좀 굉장히 예결위 도중에 신원식 장관도 그랬네. 네, 주식거래 합참의장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합참의장이 이분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7일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중에 주식거래 메시지를 또 확인을 해서 근데 요새 이렇게 장관 임명직 공무원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이 자체가 이게 좀 너무 긴장을 막 조성하는 것과 또 본인의 개인 그것도 너무 다 판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장관인데 장관 업무 일정 동안에 시간 동안에 주식 거래를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비판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그럼 좌시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북한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북한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도 평화에 대해서 쌍방이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모든 9.19 합의를 깨는 데 있어서 북한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죠. 대화의 문이 빨리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